올해도 목표가 소셜벤처 창업이야? 만들기만 하면 성공할 것 같지? 소셜벤처 창업 준비 계속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고민만 하고 있을 거야? 꼼꼼하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딱 이 강의 들어봐. 일주일에 딱 75분씩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 경험을 믿어봐.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툭 아이디어가 툭 계획이 착착. 너도 진짜 소셜벤처 창업에 필요한 핵심을 공부해. 우리는 공부하고 준비한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소셜벤처 길라잡이 안정호입니다. 여러분도 막연하게 소셜벤처 창업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나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창업에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소셜벤처 창업을 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신영상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 경영대학 신현상 교수입니다. 오늘은 함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개념과 등장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자료에서처럼 세상에는 빈곤이라든가 질병, 환경오염이라든가 교육격차 등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만큼 우리에게도 많은 솔루션이 필요한데요. 그 문제는 그러면 그 솔루션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는 시장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담 스미스가 어떤 시장 경제 시스템, 어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 가격을 통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면서 어떤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빈곤의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부 효과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외부 효과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사회적으로 좋은 재화와 서비스는 항상 적게 생산이 되고요. 사회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많이 생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 시장에 실패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정부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됐는데요. 정부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고 그리고 또 예산,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듯이 정치에 휘둘린다든가 또는 복지부동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공무원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부 실패라고 부릅니다. 시장도 정부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NGO가 새로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많이 각광받게 되었는데요. NGO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각자 관심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서 빈곤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런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했지만 또 이것이 완벽하진 않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NGO는 기본적으로 기부에 의존을 해서 사업을 벌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의료봉사 활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이라든가 또 그런 NGO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모아서 어떤 개도국으로 어떤 팀을 파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1억을 모아서 1,000만 원씩 10개 국가에 의료팀을 보낸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한국에 굉장히 우수한 의사분들이 또 어떤 약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의료 전문 인력들이 개도국에 가서 좋은 약을 가지고 병을 고쳐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병도 정말 잘 고치시고요. 굉장히 보람 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내년에 또 보자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요. 다들 기분이 좋으시니까 또 그 다음에 또 가고 그렇게 이제 되겠죠. 근데 문제는 처음 첫 해, 둘째, 셋째 그렇게 1억씩 모으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또 4년 차, 5년 차 가면서 점점 더 그 돈을 그렇게 1억씩 모으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돈을 똑같이 모은다 하더라도 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에 10나라 보내던 것이 9나라, 8나라로 줄어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우간다를 갔는데 올해부터 못 간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죄송하지만 올해부터 못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할까요? 보통 이제 그냥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냥 안 가게 되면은 우간다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난 3년 동안 계속 오셔가지고 굉장히 잘 병을 고쳐주신 분들이니까 올해도 오시겠지 하고 그냥 조금 아파도 그냥 참거든요. 병원 가지 않고 동네 병원 가봤자 의료진도 그렇게 뭐 약하고 또 약도 필요한 약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참으면은 한국에서 좋은 분들이 오시니까 조금 기다리자 하는데 안 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올해는 안 오시지만 내년에 오시겠지. 또 기다리시는데 그 다음에도 안 오시고 그 다음에도 안 오시고 정말 못 참겠다 너무 아프다 그래서 동네 병원을 가보면은 이미 동네 병원은 망해 있죠. 공짜랑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동네 병원은 그렇지 않아도 의술도 약하고 약도 없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의술도 좋고 좋은 약을 갖고 오신 분들이 공짜로 고쳐주는데 동네 병원이 경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네 병원이 망하고 나가면은 이제는 정말 이 우간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원을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도 의료진이 안 오고 동네 병원도 다 망해서 나갔고 갈 데가 없는 거죠. 더 비참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NGO의 어떤 약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시장도 완벽하지 않고 정부도 완벽하지 않고 NGO도 완벽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이제 누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옆에 보시는 자료는 2016년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렸던 글로벌 앙트레프너십 서밋이라는 대회인데요. 보시다시피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정치계의 리더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구글의 CEO, 순페이 CEO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은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또 낯익은 얼굴이 보이시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가운데 있는 3명은 NGO에 있는 그런 리더들입니다. 이와 같이 정치에 있는 사람들, 또 경제에 있는 리더들, 또 사회 분야의 이런 리더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협력해서. 그리고 이것을 기업가 정신의 바탕에서 한번 지속 가능하게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이 어떤 요새 굉장히 많이 어떤 주목받고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사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그런 개념은 빌 드레이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창안이 되었습니다. 이 빌 드레이튼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하버드에서 학부를 졸업을 하고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을 한 후에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이제 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카터 행정부에 들어가서 행정 관료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행정부에 있으면서 만든 제도가 그 탄소 배출권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70년대 후반에 만들었는데요. 정말 똑똑한 사람인 거죠. 이제 그래서 법도 알고 경제도 알고 있고 더군다나 행정까지 알면서 이 사람이 정말 많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정부를 그만두고 나와서 1980년에 비영리 조직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아쇼카라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아쇼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곤이라든가 질병 또는 뭐 교육 격차, 환경오염 이런 인권,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회적 기업가 또는 사회혁신가라고 부르면서요. 이런 사회적 기업가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하고 서로 네트워킹을 만들어줘서 사회 문제를 같이 좀 해결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된 그런 비영리 조직입니다. 그렇게 발굴된 사람들을 우리가 아쇼카 펠로우라고 부르는데요. 1980년부터 작년까지 거의 한 4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지금 3,700여 명의 아쇼카 펠로우가 섭발되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명이나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 정도로 이 아쇼카가 어떤 그런 사람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좋고요. 또 그 사람들을 잘 지원을 해서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 드레이튼이 이야기한 것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가라는 것이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사람이 아니다. 또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물고기 산업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꿔서 정말 어떤 생태계를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빌 드레이튼의 생각은 이런 사회적 기업가들,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디어와
기업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작은 스케일에서 파일럿을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잘 검증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 솔루션을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들, 다른 지역들 또는 다른 영역에서 문제를 계속 카피 앤 페이스트 한다면은 문제를 더 크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가설을 가지고 이 아쇼카 펠로우 시스템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빌드레이튼이 이야기한 것은 창의성, 또 공감, 협력이 이런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사회 문제를 처음에 보고 그 문제에 공감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겠구나. 그런 어떤 의지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공감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그 사회 문제를 내가 이제 해결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생겼으니까 솔루션을 찾아야 될 텐데요. 그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서는 창의성이 되게 필요하겠죠.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새로운 방식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그 솔루션을 만든 다음에는 이 솔루션이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혼자는 절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또 공감시키고 그 사람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협력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감, 창의, 협력 이것이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적 기업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특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가들이 운영하는 조직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그런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회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배우는 영리기업, for profit company라고 하는 거죠. for profit company는 말 그대로 maximize profit, 그러니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배분하고 전략을 세워서 이익을 많이 내서 주주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영리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솔루션을 찾아내고 그 솔루션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배분해서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또 자기들이 부족한 자원은 외부의 그런 파트너들과 같이 협력해서 그 자원을 같이 합쳐서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임팩트의 극대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벌면서 어떤 자립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어떤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방글라데시 사람인데요. 그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요즘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 또 유럽에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들이 발달해서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2000년대 중반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진흥원을 만들면서 많은 사회적 기업을 키워내고 지금도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이런 사회적 기업과 개발협력이라는 분야가 같이 협력해서 그런 개도국에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또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적정 기술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ODA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기업, 또 정부, 그 다음에 NGO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공공, 민간 부분 협력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무하마드 유누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하마드 유누스는 경제학 박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테네시 대학에서 그 경제학 박사를 밴더빌트 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후에 테네시 대학에서 교수로 이제 일을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수로서 일을 하다가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서 방글라데시에서 그 치타공 대학의 교수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 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방글라데시가 지금도 방글라데시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지만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이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그 상황에서 자기가 미국에서 배우고 가르쳤던 경제학이라는 것이 이 현장에서 너무나 맞지 않는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님이 어느 날 하루는 그냥 이렇게 마실 나간다고 그러죠. 그냥 산책을 가서 이렇게 좀 여기저기 좀 쏘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다니다가 우연히 어떤 마을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마을 앞을 지나가다가 굉장히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다 물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울상들을 하고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그 돈이 이제 필요하니까 사채를 썼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채를 쓰면은 원금도 갚아야 되고 또 이자도 굉장히 빠르게 불어나니까 원금과 이자를 이제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면은 그 사채업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제 괴롭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너무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빚을 졌길래 그렇게 힘들게 사시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 돈을 다 이렇게 합쳐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한 30가정 정도의 빚이 다 합쳐보니까 3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만 원, 4만 원, 뭐 그 정도 되는 돈인 거죠. 그 무하마드 유누스는 뭐 미국에서도 교수를 했던 사람이고 또 여기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뭐 3만 원, 4만 원 정도는 뭐 충분히 자기 주머니에서 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이렇게 꺼내서 주면서 이 돈 갖고 빚을 갚으시고 좀 편안하게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니까 유누스도 굉장히 기분 좋고 그래서 서로 기분 좋게 이제 빠이빠이 하고서는 헤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3개월, 4개월 후에 무하마드 유누스가 또다시 우연히 그 마을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전히 또 울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누스가 다시 물어보게 되죠. 왜 계속 또 그렇게 울상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번에 주신 돈 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우리가 빚을 다 갚고 한동안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소득이 없으니까 결국은 또다시 빚을 질 수밖에 없었고 그 빚을 가지고 이제 빚을 지게 되니까 또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또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무하마드 유누스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번에도 또 뭐 빚 진 게 얼마냐 이제 물어보니까 뭐 한 3만 원, 4만 원이다.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주면 되긴 되는데 아 그렇다면 내가 3개월마다 4개월마다 이 앞을 지나가면서 계속 이분들한테 3만 원, 3만 원씩 돈을 줄 거냐.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지속 가능하지 않구나. 뭔가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아주머니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아주머니는 뭘 잘해요? 그 아주머니가 나는 옷을 잘 만들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유누스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주머니는 옷을 잘 만드신다면은 그럼 제가 이 3만 원을 아주머니한테 드릴 테니까 시장에서 좋은 옷감을 사서 또 그리고 중고 재봉틀 하나 사서 옷을 만들어서 팔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갚으시면은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원래 아무리 옷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바늘로 옷을 한 땀 한 땀 따서 이렇게 옷 만들다 보면은 하루에 뭐 기껏해 한 벌, 한 달 내내 일해도 30벌밖에 만들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이분 입장에서 한 달에 생활비가 3,000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30벌 가지고 3,000원을 벌어야 되니까 옷 한 벌에 100원씩 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시장에는 이미 30원, 50원짜리 굉장히 싼 옷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경쟁이 안 되잖아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불쌍하니까 한 번, 두 번은 사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옷을 계속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주머니가 원래 뭐 눈썰미도 있고 뭐 솜씨가 있는 분인데 이런 재봉틀을 사가지고 옷을 이렇게 막 찍어낸다고 그러면은 하루에 10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한 달에 200벌 만들 수 있는 거죠. 20일만 일을 해도. 그럼 그 200벌을 가지고 내가 3,000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옷 한 벌에 15원씩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팔리는 30원짜리, 50원짜리 옷보다 싸고 경쟁력이 있고 더 좋은 그런 옷을 만들게 되니까 잘 팔리겠죠. 그 돈을 벌어서 이분이 자기 애들 학교도 보내고 옷도 사 입히고 그러면서 계속 돈을 갚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원금을 3만 원을 다시 다 갚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4, 5개월, 6개월 열심히 일을 해서 원금을 갚으면은 그 돈을 받아서 이번에 유누스 박사님이 또 다른 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주머니는 뭐 잘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아주머니가 아 저는 과자를 잘 만들어요. 집에서 후라이팬으로 과자를 구우면은 구울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고 결국 시장에서 파는 가격도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어떤 대형 중고 오븐을 사가지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과자를 만든다면은 싸고 맛있게 과자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아주머니도 마찬가지로 자기 애들 학교도 보내고 옷도 사 입히고 아프면 병원도 보내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갚으면은 그 다음에 사람한테 또 돈을 이제 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유누스 박사님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사람들한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닭을 사서 계란을 이렇게 팔기도 하고요. 소를 사서
우유를 팔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직업이 하나씩 생기는 거죠. 일자리가 하나씩 생기는 거죠. 지속 가능한 인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이제 돈을 벌 수가 있게 되고 자립할 수 있게 되고 또 서로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마을 경제가 일어서는 거죠. 유누스 박사님이 이걸 보면서 이게 되는구나. 이분들이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고 게을러서가 아니고 자본이 없어서 그랬구나. 자본만 있으면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 재봉틀을 산다든가 중고 오븐을 사가지고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많이 만들면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원가가 낮아지니까 가격을 싸게 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결국은 자본 투자의 문제였다. 어떤 자금을 주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어떤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신용 대출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마이크로 파이낸스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런 마이크로 크레딧,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해서 무담보 소액 대출을 통해서 극빈자들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1976년에 27달러로 시작해서 그라민뱅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한 30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해서 2007년까지 직원이 18,000여 명, 그리고 지점이 2,000개 이상의 어떤 대형 은행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700만 명 이상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하고요. 그 돈을 빌려준 액수가 3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700만 명 중에 거의 반 정도가 자립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사회가 안정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계속 돈이 없이 어렵게 산다고 그러면 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런 각자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게 되니까 사회가 그만큼 안정이 되고 평화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하마드 유누스와 이 그라민뱅크가 2006년에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이 그라민뱅크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데 원금 회수율이 90% 이상. 좀 놀랍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원금 회수율이 높았을까 했을 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을 5가정 또는 10가정씩 한 팀으로 짜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끼리 서로 논의해서 누가 돈을 제일 먼저 받으면 좋을지 결정하시면은 제가 그 30불을 그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 갚으면 그 다음에는 또 마을 사람들끼리 그 10명이서 생각을 해가지고 누가 또 받으면 좋을지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세요. 그것이 바로 커뮤니티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인데요.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누군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죠. 돈을 잘 갚는지 안 갚는지. 또 돈을 안 갚으면은 누군가 또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갚으라고 막 재촉도 해야 되고 막 찾아가가지고 막 독촉도 하고 또 이제 사채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 어떤 폭력적인 또 그런 일들까지 있게 되는데요. 그런 시스템을 사실 운영하는 것도 다 돈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그라민뱅크처럼 어떤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코스트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맡기는 거죠. 마을 사람들끼리 결정해라. 근데 마을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누가 제일 역량이 있는지, 누가 제일 먼저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인지. 자기들끼리 결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먼저 하면은 이 사람은 금방 성공해서 돈을 빨리 벌고 빨리 갚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게 제일 좋다라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일을 안 하니까 그만큼 그라민뱅크 입장에서는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이 돈을 다 갚았는데 두 번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븐을 사가지고 과자를 구우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안 갚는다. 그거를 이제 그라민뱅크가 직접 다 쫓아다니면서 돈 갚으러 얘기하기 너무 또 힘든 건데요. 그것도 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인데 이거는 그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 알잖아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네 집에서 분명히 끼니 때마다 되게 좋은 냄새가 나고 애들 보니까 옷도 되게 막 때깔이 달라진 거죠. 옷도 예쁜 옷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럼 뻔히 알잖아요. 당신 빨리 갚아라. 그래야지 그 다음 사람이 받을 거 아니냐. 그렇게 커뮤니티 내에서 이런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라민뱅크 입장에서는 계속 돈 빌려주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고요. 이런 돈 회수가 굉장히 잘 되면서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즈니스 논리인 거죠. 비즈니스 논리를 잘 활용을 하면은 지속 가능하게 또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기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